세대별로 지금 표심이 많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50대하고 70대는 완전히 다른 나라 국민인 것처럼 갈리는데 이건 문제 아닌가요? 자연스러운 건가요?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재명 정부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이렇게 내란을 심판했습니다. 6개월의 장정, 여의도, 광화문, 한남동, 남태령에서 보여주었던 시민의 참여와 헌신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였습니다. 내란 잔당과의 표차가 많이 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노령층 영남 지역의 몰표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시민들의 민주 역량 덕분이었습니다. 오늘만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민들, 우리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 10분에 보내드리는 스픽스 긴급 편성,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은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선대위 대변인직을 마무리한 민생경제연구소로 돌아온 임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김종욱 박사님도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통령 취임도 했고요. 자,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이겼는데 승인 이긴 이유 몇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뭐 제가 볼 땐 몇 가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국민이라는 생각. 아,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정부가 이제 국민주권 정부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잘 만들어진 이름 중에 하나다. 이번 선거가 2027년 3월 9일이 아니라 2025년 6월 3일 열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란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 내란의 핵심적인 것들이 따지고 보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을 국민이 스스로 지켜내는 6개월의 대장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좀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 이렇게 서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선거 결과들은 국민이 만들어낸 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승인도 아니면 뭐 뒤에 나올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의 선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모두가 국민들이 만들어낸 판이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원론이고요. 저 언론도 네. 그래도 뭐 이재명 후보가 하여튼 지난번에 졌고 이번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란 이런 거 빼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어떤 요인, 원인.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더십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도 리더십? 기억하는 게 뭐냐면 12월 3일, 4일 국회 담을 넘으면서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 국회를 모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리더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리더의 모습들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재명 후보와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또 다른 모습의 위기를 극복해내고 국민과 함께 내란에 맞서는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측면들이 새롭게 좀 발견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에게 가져왔었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완전히 좀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파란색이 어디 있습니까? 빨간색이 어디 있습니까?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실용적 태도 변화.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용적 태도 변화가 아니라 원래 그래 왔던 것인데 그런 변화들을 국민이 알 수 없었는데 이번 내란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국가 운영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발견됐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넓은 어떤 다수유권자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근거, 그런 토대 위에서 본인이 통합정부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그러니까 내란을 극복해냈던 리더십과 실용적인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전과는 다른 이재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운영한다면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임세현 소장님 보실 때
이재명 후보의 승리 요인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요. 말씀 우리 김종욱 박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통합에 대한 메시지도 굉장히 유효했다고 보고요. 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는 유능함, 과연 그 유능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어필이 저 굉장히 우리 시민분들께 많이 어필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은 특히나 이 계엄은 또 문제지만요. 계엄 이전에만 되돌아보더라도 이 윤석열 정권이 거의 약 3년 동안 망쳤던 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의 붕괴들을 저희가 다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명사고도 일어났고요. 책임을 지지 않았고요. 그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이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 또 검증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 8년 동안 그 유능함을 이미 다 증빙이 됐고요. 또 경기도지사 때도 마찬가지고 또 민주당 당대표로서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그 어려운 그 위기의 시기를 돌파했던 돌파력과 리더십을 충분히 증빙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중한 시기에는 당연히 유능하고 검증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이 제 1순위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을 우리 시민분들, 우리 국민들께서 당연히 잘 이해해 주신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네네. 소통. 소통. 네, 소통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력한 불통의 시대를 3년 동안 겪지 않았겠습니까? 소통하겠다고 간 용산에서 막을 치고 기자들과도 면담하지 않고 본인들 출퇴근 시간도 모를 만큼 꽉 막혀 있던 그러한 그 전 대통령을 그 전 대통령과 대비해서 이재명 후보 시절에는 보면 항상 열린 자세, 어느 뉴미디어 채널과도 격이 없이 인터뷰하고 저희 스픽스와도 그 차에서 뭐 인터뷰한 것도 잘 보셨겠지만요. 그리고 항상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렇게 소통하는 자세, 항상 국민들께 다가가는 것, 저는 이런 두 가지가 유능함과 소통 능력, 이런 게 우리 국민께서 가장 갈망했던 것이었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실을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겼다는 건데 김문수 후보는 왜 졌습니까? 페이는 뭐예요? 이거 너무 명백하죠. 사실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로서 나와서도 안 될 사람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내란 정당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인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와도 절연하지 못하고 끝끝내 거의 절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출한 후보입니다. 사실 이만큼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요. 국민의힘은 후보 자체도 배출하면 안 됩니다.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이 내란 수계 피의자를 배출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희망이 있는 것인데요. 너무 뻔뻔하게 후보를 배출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본인들끼리 싸움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뭐 단일화를 하니 누가 되니라고 해서 처음부터 어제까지 단일화에만 목적이 됐던 그런 정당에 어떻게 우리 국민께서 쉽사리 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인물 자질 네. 따지기 이전에 내란 내란이죠. 전당이다. 페인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뭐 윤석열 친윤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후보를 바꿔치기 했지 않습니까? 저는 김문수라는 후보를 선택한 뭐 국민의힘 그러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국민의힘의 구조 자체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정당한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김문수라고 하는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그것도 그냥 새벽에 날치기 형태로 바꿔주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저당이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저당이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집권을 한다면 제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진짜 저당은 해산당해야 마땅할 정당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국민들한테 각인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내란 문제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 저는 그래서 계속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게 적어도 투표 전날은 김문수 후보가 자기 입으로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다. 그래야 이번 선거가 그나마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지는 선거로서 국민에게 안심할 수 있게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끝까지 그리고 또 거기다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산책도 하세요. 영화도 뭐 보시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라고 얘기하는 소위 국민의 고통과 분노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됐던 김문수 후보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모습들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도대체 저 같으면 투표할 수 없게 만든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판단은
내란 문제만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투표 결과에서 나타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란은 발생했고 내란에 대해서 또 일정한 국민들은 야, 그건 이미 파면으로 정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들의 민심과 여론을 정확히 알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스스로 한번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복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네. 김해바라기님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재명 대통령 돼서 이토록 간절한 적이 없었다. 잊지 못할 선거다. 민키님 스픽스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여행님 뭐 여러 인사 하마평이 있는데 오광수는 절대 안 됩니다.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라니 뭐 이런 의견도 네, 있네요. 아마 특수통이어서 그럴 거예요. 네, 검사장까지 하셨던 분이라는데 그게 확정되는 건 아니고 이제 발표를 해야 되겠죠. 2시에 발표한다니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뭐 실제로 그런 인사가 진행될지는 좀 지켜보시고요. 물론 이제 새로운 정부니까 새로운 시작을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야 됩니다만 또 우리 스픽스 구독자들께서 해주시는 것처럼 뭐 아닌 것 같은 인사는 또 얘기해야죠. 그래서 네,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뭐 검사 오래 했던 사람이 하냐. 뭐 이런 얘기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승인과 패인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차는 같은 40%대예요. 별로 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뭐 8%라는 것도 큰 표차일 수는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조금 어제 계속 끝까지 개표를 보면서 좀 뭐 승리로 가고 있긴 하지만 좀 답답한 것이 이 내란과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표차가 났다는 것은 여러모로 해석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아마 막판에 저 국민의힘에 관련된 집단의 똘똘 뭉친 세력의 결합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참 대한민국의 그 소위 말하면 진보 정당, 민주당은 이제 보수 중도 진보를 표방하긴 하지만요. 정치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선 후기의 그 정치적 붕당 중 하나인 그 노론부터 쭉 이어졌던 그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보수적 왕권 중심의 질서 유지를 강조했던 그런 세력들이 쭉 이어준 게 조선 후기의 노론부터 시작해서 대한 그 일제 강점기 시기에 뭐 친일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후에는 이른바 뭐 민자당 세력이나 이렇게 국민의힘 전신 세력들을 쭉 이어졌던 그런 세력들의 힘이 너무나도 견고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약 몇백 년 가량 동안 이른바 기득권과 이런 정치 세력을 거의 독점했던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뿌리 깊게 깊숙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민주당,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 세력이 집권한 거는 이번이 4번째밖에 안 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요. 첫 번째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네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시대인데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실 피해를 흘리고 그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번에 계엄까지 있었던 일들에서 그렇게 뿌리가 깊다 이건 네. 좋은데 네. 뿌리가 깊은 소수의 카르텔이 아니라 지금은 다수가 상당히 많이 움직였잖아요. 영남이 그랬고요. 또 강원까지도 이재명 후보가 졌고 그 전에 여론조사 결과는 거기는 이기는 것 같았는데 또 하나는 노인 투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은 70대 이상 압도적으로 패했는데 좀 살펴봐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세대별로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지금 표심이 많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50대하고 70대는 완전히 다른 나라 국민인 것처럼 갈리는데 이건 문제 아닌가요? 자연스러운 건가요? 뭐 이제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20, 30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20, 3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토 같은 형태의 흐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출구조사합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3위를 한 상황이죠. 20%대이고 그다음에 이준석이 1위를 했고 김문수 후보가 2위를 했으니까 근데 30%대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도 지난 선거에 비해서는 좀 여성들이 좀 덜 나온 측면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58% 정도 나왔던데
30대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 30대 그 한국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20, 30대의 보수화 경향, 특히 극우화 경향이 좀 강화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투표에 그것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부터 이제 70대 이상까지 부분들도 여전히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상당히 좀 예를 들면 극우적인 투표 성향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서 지금 한 40대, 50대, 60대, 65세 이하 같은 경우가 한 축을 통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영에게 투표를 상당히 몰아주는 형태가 있다면 20, 30대 남성들,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같은 내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보수적인 정당이나 보수적인 인물에게 투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한 20년 동안 꾸준히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저희가 비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걸 비판적으로 본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재명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로 이 지표 사항으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임승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최초의 정권 교체인데 IMF로 나라가 박살나는 상황에서도 DJP 연합을 하고 겨우겨우 이긴 거 아닙니까? 내란이 일어났는데도 이 정도 표차밖에 안 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어제 절망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냐. 그리고 색깔도요. 왼쪽은 파랗고 오른쪽은 빨갛고 물론 오른쪽에도 파란 분들도 계시고 왼쪽에도 빨간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지역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너무 많이 갈라지면 심각한 사태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제 그 지도를 보고 네.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재명 새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이제 극복해야 될 하나의 과제로 전 남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이면에는 저는 언론의 역할도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다루는 비중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비판에 대한 비중이 너무나도 현격하게 차이가 났던 게 뭐 이번 사태나 그 전에 과거를 봤을 때도 여전히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내란과 이 계엄, 불법 계엄에 있은 지 얼마 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느덧 이 내란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언론에서조차도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 사실과 관련자들 증언들이 계속 나오는데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는 상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른바 레거시 언론에서 특히 유독 그렇고요. 그리고 악마화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또 심각한 부분이라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내지른 건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머리에 뿔이 났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이재명 후보는 머리에 뿔 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쫙 뭐 커뮤니티나 등등에서. 그런데 뿔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너무나도 훨씬 많은 시간과 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 그 말을 듣지도 않고요.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론의 그 불평등한 비중과 여러 가지 보도들의 비중 등등과 또 악마화, 한 번에 악마화시켰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영향이 있을 거다. 그 세대별로도 또는 지역별로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현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신 현실이다. 것처럼 지표를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득표한 것과 김문수, 이준석이 득표한 걸 따져보니까 김문수, 이준석이 득표한 게 0.07%가 높은 상황. 네. 그러니까 이제 49.42%가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거고 김문수, 이준석이 얻은 게 49.49%거든요. 그러면 권영국 후보랑 합하면 간발의 차이로 조금 높은 이제 과반이 안 되죠 그래도. 넘는 거죠. 아, 0.89%니까 네. 과반이 넘긴 합니다. 네. 이 얘기는 진짜 빡빡하게 반반의 정치가 딱반. 벌어지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매우 그러니까 표피는 뭐 진보 대 보수 뭐 이런 식입니다만 결론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인정하지 않는 형태의 사유 방식, 사고 방식, 이 습성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 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내란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돌파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확인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번 선거에서 윤석열이 4%를 더 얻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4%를 더 얻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제 8% 정도가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란이 발생했을 때 그것도 그 내란이 발생한 가장 본진이라고 하는 게 서울, 여의도였었는데 이 지역에서 4%밖에 차이가 안 났다라고 하는 건 막강한 어떤 구조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충청도도 저는 꽤 많이 날 줄 알았거든요. 네. 그 출구조사에 의하면은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까보니까 2%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전 대구가 좀 너무 아쉬운 게 지난번보다 덜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다음에 경북은 한 2% 정도가 더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뭐 저희들이 기분 나빠하고 답답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구조이고 현실이다.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1시 그다음에 오늘 취임식에도 계속 통합을 역설했는가? 위기의 시기를 극복하는 것은 전체 국민이 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통합이 가장 중요한 거죠. 통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 성과를 만들어낸 지도자와 그 정당 또는 그 정치 세력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그 신뢰가 있어야지만 저는 이런 어떤 뭐 포비아 같은 현상들 이재명 대통령은 좀 뭔가 두려워 이런 것들을 좀 일어나갈 수 그러니까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구조 우리가 꼭 등에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좀 돌파하겠다 다 함께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속상한 건 서울보다 경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거는 이해가 돼요. 이를테면 약간 계급적 속성. 네. 서울은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제 경기도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구조. 네. 그러니까 고소득과 저소득이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저소득이잖아요. 집값 구조에서는. 네. 그러니까 경북이 경기보다 난리가 없잖아요. 형편이. 그런데 이쪽은 또 그러니까 계급도 아니고 계급과 지역 성비로 그러니까 쪼개질 수 있는 요소대로 다 쪼개져 있는 상황 아닌가 한국이. 전 그런 면에서 물론 현실입니다만 현실을 우리가 지켜봤지만 참 고단한 상황이다. 이거 어떤 면에서 아유 대통령 못 해먹겠다 싶은 상황 아닌가 주어진 조건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약간 간담이 선언을 했던 네네.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이런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른바 내란 그 세력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안 됐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요. 처음에는 왜 굳이 한덕수를 그렇게 후보를 만들려고 온갖 세력이 다 그렇게 푸시하고 강요했냐가 있었고 두 번째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화에 목을 맸냐라는 걸 살펴봤을 때 이들은 이미 이러한 습성과 구조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 선언을 했거든요. 네. 이미 너무 커다란 그림 안에 계획과 그런 구조를 촘촘히 다 알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들을 하나씩 했다라는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저는 지표를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른바 이제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됐고 그리고 단일화가 성사가 됐다면 이들은 이러한 구조적인 습성과 여러 가지 지표들과 본인들이 여러 가지로 막 뭐 명태균 씨한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이런 그 기술자들 이른바 여론 기술자들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생존으로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제의 표차를 봤을 때는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승리를 기쁨 만끽했게 했지만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실 거라 생각 들지만요. 저희 시민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스스로도 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행동할 수 있냐. 그리고 이런 미디어에서도 더 많이 이런 부분을 좀 와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깊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뭐 안타까운 상황 존재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성큼 나가야 됩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싶은 게 곳곳에 아직도 현수막이 남아 있는데 아마 국힘에서 붙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 고졸이에요. 이런 빨간색 현수막. 이번에는 이길 후보를 찍어야죠. 뭐 노동자 비하는 안 돼요. 뭐 이런 게요. 이게 법정 현수막이 아닌데 붙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이 보셨죠? 예. 이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이건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 이름이 특정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걸로 근데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붙여도요? 근데 연상이 되잖아요. 특정되지 근데 않더라고요. 그건 뭐 이제 벌금 정도 형태로만 될 문제인 거고 아니 말씀하신 벌금이라도 매겨야죠. 아닌가요? 근데 굉장히 예. 약소합니다. 그 약소하더라도. 예. 아니요. 그 구청에서 떼거나 막 이렇게 하고 약소하지 않은 게 벌금형도 자꾸 받다 보면 나중에 적립되죠? 징역형이 네. 되거든요. 아니 그래서 전 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만 200만 원짜리 벌금이라도 누가 선고 받으면
그만큼 또 다음번에 왜냐면 이게 너무 어지럽게 선거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좀 접근 방식은 달리해야 될 그럼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지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잣대를 대야지만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법적인 규제를 두고 그 법에 대한 처벌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만 특히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왜 저들이 저런 행동까지 할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유럽 사회는 엄청나게 중산층이 많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가 등장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풍요로웠었고 극단이 아니라 다수의 중산층들이 시대를 그다음에 정치를 그다음에 문화를 향유하고 만들어갔던 시대였었는데 그리고 전쟁 끝난 다음에는 뭔가 분위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네. 이제 거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경제적 시스템들이 장착돼 있었었고 그다음에 부자들 같은 경우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부자들의 자기의 어떤 이익률은 계속 확장됐던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중산층이 튼튼한 사회에서는 극단주의가 등장하지 않는데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 소위 부가 일정하게 쏠린 현상이 발생하게 되니까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상대적인 불평등한 상황들을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측면들이 꽤 컸던 거죠. 네, 선동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적인 거죠. 이쪽은 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양보를 한다면 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피해 자체가 작은 피해가 아니라 큰 피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전쟁의 정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먹사니즘, 잘사니즘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 불평등한 경제 시스템들을 바꿔내는 문제에 대해서 착수하겠다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서서히 이런 방식으로 가서 사회경제적인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아무리 문제 제기하고 야 저왜 저따 플랜카드를 걸어 그다음에 리박스쿨이 뭐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리박스쿨 같은 곳에 빨려 들어갈 또는 저런 플랜카드 현수막에 현혹당할 국민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양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좀 착수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합의, 타협을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은 들긴 해요. 부분과 관련해서 타협을 볼만한 사람들인가도 문제인데 하여튼 앞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새벽 6시가 아마 임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취임식이랄까요? 취임 선서식이랄까요? 아주 약소하게 국회에서 진행했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네, 헌법에 정해진 선서를 읽는 장면이었고요. 취임사도 발표했습니다. 취임사는 두 분 다 보셨죠? 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임세현 소장님.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바로 통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민생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용주의를 또 내세웠고요. 너무나도 이재명다운 저는 취임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전에 우리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투표상의 지도로는 보면 물론 그 지역에도 분명히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요. 쫙 갈라진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세대로 갈라진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그 취임사 전에 이렇게 앞서서 그 민주당 그러니까 의원들도 쭉 서 계실 때 도열하고 있을 때 이제 악수를 다 했는데 미처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은 야당이죠.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된 거죠, 야당이 이제. 된 그분들을 악수를 못 하신 거예요. 이렇게 네. 뭐 이렇게 경호라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처음에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야당 대표님들 제가 인사를 못한 게 아니다. 지금 뭐 어떻게 못했다라고 해서 가장 먼저 내려가서 또 악수하고 또 바로 그 야당 의원들과 각 당 대표들을 모시고 사랑제에서 점심 식사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바로 통합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갈라진 민심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런 분리된 것을 통합하겠다라는 좀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근데 의미 있었다고. 야당 대표가 뭐 김용태, 천하람 이런 분들이잖아요. 아, 대통령이 되면 그런 분들하고도 밥을 먹어야 되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럼요. 저는 뭐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싫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는 근데 뭐 티내면 안 되고 더 인사해야 되고 더 공들여야 되고 더 한 걸음 나가야 되고 윤석열하고 달리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히 그거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뭐냐 크게 통합하라는 의미의 네네.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 시절에도 그 부분 굉장히 강조했고요. 뭐 인간적으로는 싫을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사람이니까 인간적 감정적으로 싫을 수 있지만 공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의 무게 때문이라도 오히려 더 만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저는 보여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찍은 국민들도 단박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마음을 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하여튼 정당의 대표와 대통령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차피 본인 계속 스스로 이제 5,200만 국민이라고 네. 얘기하는 건 통합의 주체이고 통합이 됐을 때만이 분열이 발생하지 않고 분열이 발생하지 않아야만 앞으로 한 발이라도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당대표 대선 후보일 때랑 그다음에 오늘 대통령일 때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다가 5년의 첫걸음이지만 아마 온통 처절한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럴 때 방법은 뭐냐? 내어줄 수밖에 없다. 네. 내어주고 그다음에 그 눈 감아주고 그래서 적어도 반발보다 더 나갈 수 있다면 그걸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짊어져야 될 숙명 같은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런 숙명들을 거부할 수 없을 거다. 그걸 거부했던 자가 누구냐? 윤석열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부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더 넓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더 넓게 가야 되는데 더 넓게 가기 전에 더 중요한 문제는 너무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시니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빨리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자영업자부터 시작되는 이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코로나 3년 그 이후에 또 윤석열 네, 3년 내란 사태. 6년 네. 7년을 버텨오신 분들에게 정치가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는 이재명 정부 5년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민생 회복 그다음에 이제 좀 눈 감고 내줄 거 내주고 어쩔 수 없이 큰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가 뭐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걸 지지해주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싫어요. 네네. 마음대로 막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싫은 게 저는 이런 장면일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렇죠. 조희대도 만나야 되는데 한번 그 장면 보실래요? 네. 한번 동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세 번째 언젠가요? 네. 네, 보신 바와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주호만 해도 뭐 그냥 한데 조희대 표정이 뭐랄까요? 약간 씁쓸해 뭐 보이네요. 뭔가 표정이 딱 그다음 굳어지네요. 하여튼 미소는 띄고 그러는데 저런 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란 게. 그러니까 지지자 입장에서는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악수를 거부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좀 그래 그래도 권영국 낫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후보고 또 군소정당의 후보고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고 당장 막 칼날을 휘둘렀으면 좋겠는데 그 네. 마음을 좀 우리도 다스려야 된다. 지지자일수록. 좀 네. 담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담대해야 왜냐하면 된다. 조희대의 표정을 그렇게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본인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본인 멋졌거나 내가 한 짓이라는 게 네. 뻔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조희대가 한 짓을 따져보면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짓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저 악수를 하기 싫어서 그걸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는 악수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걸 담대하게 안아주고 악수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 짓거리를 못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서 저게 하나의 그런 장면이다. 네, 너무 재밌는 게 대법원장의 표정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김형두죠. 헌법재판관 소장 직무대 네. 표정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국회의장은 뭐 잔칫날인 것 같고, 네, 하여튼 부인 손을 잡는 김영두 네. 저 직무대행이 그 헌재를 통해서 윤석열을 파면했으니까 대통령 선거가 그렇죠. 열리게 네, 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본인도 한 몫을 한 거죠. 네. 일단 저 그 서 있는 포지션을 보더라도 지금 저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수를 이렇게 네, 두 손 네. 모아서. 네, 근데 지금 조이대 저분은 표정이 그냥 억지 웃음이죠. 저기 입이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억지 웃음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니까 뭐 누구를 사람을 가리고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네, 네.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는 맞죠. 법을 지키지 않고 아량을 베풀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과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은 아량이 아니라 법대로 처분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건 이재명 네. 대통령도 뭐 분명하게 맞습니다. 원칙을 밝히고요. 네. 그러니까 역할 분담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조이대 욕하는 건 우리가 하고 저 같은 사람이 하고 대통령은 통합 행보로 네. 가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막 조이대 욕하고 뭐 박살내고 왜 처단 안 하냐고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아니라는 거야. 그걸 정리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크게 통합하는 자리는 그런 거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조이대 같은 분은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은 이 조이대에 했던 행동들이 매우 위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네네. 저희가 또 민생경제연구소 이미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그 조이대 뭐 분을 비롯해서 뒤에 잘 안 나오네요, 그게. 조이대 씨 같은 조이대 사람들. 씨나 지기현 네. 씨 같은 분은요, 우리 마태복음의 말로 한번 되돌려드리고 싶은 게 그래요? 뭐냐면 뭐죠?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잣대로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힘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지금 권성동은 그만두나요? 원내대표? 지금 김용태는 그만두나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비대위 체제를 당분간 끌고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안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아직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조기에 제가 볼 때 만약에 전당대회를 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전제가. 네, 지금 속보가 막 들어오네요.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이 임명되었고요. 안보실장이 위성락 의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은 의원직 겸직이 안 되니까 강훈식 의원은 의원직 그만두고 배지를 떼고 가야 되는 거죠. 배지 떼고 지역구 의원인데 위성락 의원도 의원이니까 비례. 비례니까 승계를 하고 되고요. 넘어가고요. 네,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강훈식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 신임 비서실장? 강훈식 의원은 굉장히 또 젊은 축에 속하는 의원이고요. 삼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그 개파색이 굉장히 옅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재명 대표 1기 시절에 함께 경쟁했던 경쟁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표로 나갔었어요. 네네. 그래서 함께 그래도 경쟁했던. 지긴 했지만 네, 싸웠던 존재. 네. 그러면 경쟁을 했던 존재. 경쟁했던. 싸운 거죠. 네. 아니 근데 다 경선이라는 게 경쟁 잘못하면 예. 이낙연처럼 되잖아요. 끝내 앙심 난 내란도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싸웠던 경쟁했던 사람이고 한참 후배고 경쟁하다 보면 듣기 싫은 얘기도 했을 텐데 그분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한다. 또 이제 70년대생이니까요. 72년인가 71년생. 1년이에요? 네, 2년으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하여튼 뭐 70년 초반생. 70년생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386에서 넘어가서 네네. 또 예를 들면 새로운 세대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중요한 주류, 특히 비서실장이라는 되게 막강한 권한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심의 절차들을 비서실장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어떤 청와대 내부에서 돌아가는 전체적인 정책이나 인사 이런 것들 다 조율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1970년대생이 앉았다고 얘기하는 건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면 거죠. 청와대가 좀 더 젊어질 가능성도 있네요. 다른 때보다. 그건 상관없습니까? 예, 근데 이제 위성락 의원이 나이가 많으셔서 아, 안보실장이실 때가 그러네요. 친구 좋아 네, 이렇게 네. 친구 좋아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정치 경험도 좀 이렇게 길고 그동안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굉장히 또 연배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요. 이재명 대통령이 61세밖에 안 됐습니다. 네네. 예, 어떻게 뭐 보면 밖인지는 모르지만. 밖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전의 대통령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하는 대통령이고 그리고 뭐 당내에서 의원일 때도 훨씬
나이 많으신 선배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연령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비서실 같은 경우 좀 역동적이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훈식 의원 비교적 젊은 분을 지명했다는 건 좀 역동적인 일하는 청와대, 일하는 대통령실 모델이고 안보실장에 위성락 의원을 임명한 거는 좀 안정감 있는 안보 라인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경험과 네. 예, 안정감 이게 왜냐하면 외교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죠. 어렵죠. 윤석열 네. 정부가 완전히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거의 똥 뿌리고 간 상황 정도가 돼버리는 네. 이 조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한미 동맹을 복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상대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중국과 관계도 복원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안정적이고 경험이 충분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초반에 상황 관리를 좀 충분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내정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 기용을 통해서 좀 역동적으로 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해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미국 백악관은 새로운 대통령 탄생에 대해서 뭐 별말을 안 한다 이런 반응이고 여태까지는 또 하나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을 누가 보여줘서 일면을 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 게 하단에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고 그 야구 선수 돌아간 게 그냥 어마어마한 뉴스 들어가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보는 눈인 것 같고 약간 밑으로 깔아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익을 챙겨야 되고 또 동맹도 해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위성락 새로운 안보실장의 역할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국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김문수가 패배를 인정하고 끝난 거죠. 뭐 정부한테 패배만 인정했죠.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 패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고 네. 홍준표는 니들 때문에 엉망됐어 이렇게 욕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준표를 또 뭐 유영아가 욕하고 뭐 이렇게 벌써 시작된 거죠 지금 싸움이.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를 욕하기 어려운 또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네. 왜냐하면 뭐 40%대 초반에 득표를 했었으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들은 40%를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였었는데 40%를 넘겼죠. 그런 의미에서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다 또 김문수 후보가 정치를 안 할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쟤도 정치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 한 축이 형성된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이 내란 상황에도 40% 정도의 득표력을 확인한 정치인이 존재하고 그 정치인이 또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계속 옹호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강고한 팬덤들이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한 축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를 깨부셔야 되는 게 이제 한동훈이라고 얘기하는 나의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찌그락빠그락 초반에 전당대회 빨리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쟁이 들 것 같고요. 이 논쟁에서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가 좀 되게 주목해 봐야 될 것 여론에 생각이 따라 듭니다. 움직입니까 이분들? 왜냐하면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여론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책임당원들한테도 팽당한 거야. 사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죠. 한덕수를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책임당원한테 팽을 당하는 네, 그 쌍권, 사실관계에 대해서 쌍권 등이. 좀 네. 복잡한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의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 당연히 여론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대통령이 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과거처럼 친윤들이 지들 맘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하는 스타일을 보면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전당대회 안 하고 계속 뭐 간다 뭐 비대위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건 6개월밖에 네. 비대위는 6개월이 최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6개월 정도까지 버틸다. 근데 야 6개월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당원 단계 고쳐서 더 가고 뭐 이러고도 아니 새벽 3시에 후보 등록도 받는 사람들이라 아니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네, 뭐 알아서. 자기들이 망하든 말든 그건 뭐 근데 안 제가 알 망하잖아요. 바는 아닌데. 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김용태 그 초선 의원이잖아요.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 된 것은 이들의 그냥 이미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번 대선의 패배를 예상하고 이른바 그냥 저항하지 않는 총알바지를 미리 앉혀놓은 게 아닌가라고 그때도 다 얘기했고요. 아마 네. 그걸 현실적으로 실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됐을 때 제가 당사 앞에 가서 이제 응원도 드리고 나서 우연히 길이 이제 국민의힘 당사 앞을 지나게 네네. 됐습니다. 그 밤에 12시가 넘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지나게 됐는데
난리가 아닙니다. 어? 예, 그러니까 무슨 민주당 당사는 네. 축하하려고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난리였지만 네네. 거기는 싸움판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뭘 가지고 경찰이 오고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 부정선거인데 왜 승복했냐 네, 뭐 이런 네. 싸움이요? 예, 그 파도 있고요. 뭐 네. 이른바 한동훈 파도 있고요. 아. 뭐 한덕수 파도 있고요. 네네. 김문수 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엄청 싸움이 나서 제가 또 파란 옷을 입고 가서 거기 지나가면 혹시나 해코지 날까봐 겁나서 갔더니 아니었습니다. 본인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네. 지금 거기는 본인들끼리도 해결이 안 돼서 좀 난리가 난 상황이고요. 저는 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각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저는 분명히 위헌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헌 정당 심판을 통해서 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에 가담했던 이 정당은 해산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짧게 이준석의 앞날은 뭔가 이제 유력 정치인이 된 거예요? 한 30초 정도만 시간. 예, 저는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어렵겠지만 사법 리스크를 극복한다면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본인은 생각할 거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확인된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매우 답답한 현실이긴 합니다만 네. 20, 30대 남성들 같은 경우의 지지 자체가 20대는 1등을 했고요. 30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의미한 득표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안 좋은 형태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구구 정치를 할 수 있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정치인 하나가 등장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대신 본인이 해왔던 40살 이전에 해왔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건 제가 볼 때는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 우리 임 소장님.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설하시면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분열의 정치, 갈라치기 정치, 세대를 가르는 정치 이런 거 다 청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이준석 그 후보가 딱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네. 전 그 표정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본인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갈라치기 정치, 세대 가르고 남녀 가르고 장애인 비장애인 가르고 학력으로 가르고 하는 이 정치는 반드시 퇴출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준석 후보, 그러니까 전 후보 같은 경우는요. 모르겠어요. 의원직을 얼마나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 남은 길은 있습니다. 네. 뭐죠? 본인들을 지지하는 그 세력과 함께 그 저명한 유튜브를 하시면 굉장히 성공할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정치하지 말고 유튜브 해라. 근데 그럼 사회 악이잖아요. 그러다 소멸되겠죠. 소멸. 네. 네, 이준석이란 정치인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 넘게 받았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준석의 실력이나 본질에 비하면 되게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대선에서 8%면 네. 장난이 아닌 지지율이라고 네. 저는 봐야 돼. 그렇죠. 그게 또 특히 제3정당의 후보가 네. 10%를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제로 8.3%인가요? 네, 그렇게 받았죠. 제가 볼 땐 이걸 저희가 만만히 봐야 돼. 만만히 보면 안 된다. 특히 극우적인 성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박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런 토양들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안철수 씨도 그 전 선거에서 20% 받았지만 또 나중에 조용히 소멸되기도 하고 지금 어디 갔는지 어디로 철수했는지 모르기도 하는 거니까 정치는 역동적인 거니까요. 하여튼 이런 정치인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갈라치기 하지 않는, 갈라치기가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통합의 시대를 오늘부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파이팅 하시고요. 그동안 마음 졸였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만은 뭡니까? 네. 저 어제 네. 이재명 그 대통령 당선 확실자분들 지나가실 때 현수막. 이거를 들었는데요. 이게 준비를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이구, 네, 좋습니다. 네. 다시 만난 세계가 아니라 드디어 만난 세계. 이재명 정부 상상했고 어제 당사에서 차로 나오셨을 때 제가 이걸 들고 있었는데 뭐 저를 보신 거 아니지만 아예 문을 열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셨는데요. 네,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서 5년 후에 웃는 얼굴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 또 그 전에 내란 국면에서 스픽스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스픽스가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